승무패 3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오사수나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롱볼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방 압박 기조를 비교하면 확실히 오사수나 쪽이 전방 압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마요르카가 전방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는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마요르카가 라요 원정에서 2대1 승리, 발렌시아 원정에서 2대1 승리, 비아레알 원정 2대0 승리, 빌바오 원정 0대0 무승부 등 자신들보다 순위가 높고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는 모두 승리나 무승부를 원정 경기에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전방 압박 지표인데 빨간색 네모로 제가 표시한 팀들이 마요르카가 원정을 떠나서 승리나 무승부를 거뒀었던 발렌시아, 라요, 빌바오, 비아레알, 바야돌리드이고 파랑색이 오사수나인데 이 오사수나도 전방 압박 기조가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팀들보다는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빵골로 전방 압박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보다도 전방 압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강팀들을 상대로 마요르카가 이미 원정에서 승리나 무승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오사수나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마요르카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압박 기조가 있는 바야돌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마요르카가 경기 막판에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 프리킥 한 방으로 극장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마요르카 특유의 롱볼 공격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이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들을 상대로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압박 기조는 있지만 이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나 볼 탈취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요르카가 롱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오사수나가 빌바오전에 보여준 통계인데 왼쪽 같은 경우가 빌바오의 통계였는데 빌바오가 31번의 크로스를 오사수나를 상대로 시도를 했지만 오사수나가 모두 막아내면서 0대0 무승부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마요르카라는 팀이 이미지상으로 측면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 통계상으로는 오사수나보다 더 적은 측면 크로스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사수나가 현재 오른쪽 측면에 수비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 역시 충분히 크로스 패턴에 의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마요르카의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처리하는 날카로운 세트피스,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의 헤딩 한방, 뚝배기가 날카로운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라는 팀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자랑하는 날카로운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에 오사수나 원정에서
마요르카가 아기레 감독 부임 이후에 2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마요르카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사수나 역시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더 좋은 팀이고 마요르카보다는 아니지만 최근 10경기 6승 2무 2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빌바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라리가에서 강건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전방 압박 통계인데 이 소시에다드가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가져가고 있고 이 빌바오 역시 전방 압박의 진심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아틀레틱 빌바오가 압박에 의한 득점이 5골로 이 소시에다드의 3골보다 많은 부분이 있고 이 볼 탈취를 의미하는 하이 턴오버 숫자 역시 아틀레틱 빌바오가 174회로 소시에다드의 132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의 효율성 자체는 이 빌바오가 좀 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양 팀의 공격 스타일에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빌바오는 전형적으로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는 팀이고 이 소시에다드는 크로스보다는 중원과 숏 패스를 거치는 공격 패턴을 지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라리가 크로스 지표인데 이 빌바오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4회로 라이오와 함께 가장 많은 크로스를 경기에서 시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평균 크로스 횟수가 14회로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크로스보다는 확실히 중원을 거치는 플레이를 즐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빌바오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크로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영양가가 다소 떨어지는 경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빌바오가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그 당시에 오사수나를 상대로 무려 31개의 크로스를 시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개의 크로스를 홈에서 시도를 했는데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빌바오이기 때문에 확실히 빌바오가 크로스 일변도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조금은 무뎌진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빌바오가 올 시즌 공통점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제공권이 뛰어난 팀들을 상대했을 때 이러한 무지성 크로스 전술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에 31개의 크로스를 뿌렸던 오사수나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4위로 좋은 팀이고 지금 보시는 통계가 라리가 제공권 통계인데 라리가에서 제공권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팀들을 상대했을 때 빌바오가 모두 경기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공권 2위를 달리고 있는 헤타페 원정에서 빌바오가 2대2 무승부에 그쳤고 제공권 3위를 달리고 있는 에스파뇰과의 홈 경기에서는 0대1 패배, 제공권 4위를 달리고 있는 오사수나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 제공권 6위를 달리고 있는 마요르카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을 정도로 빌바오가 자신들보다 제공권 지표가 좋은 팀들을 상대로는 이렇게 크로스 전술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공권 5위를 달리고 있는 카디스 원정에서는 4대0 대승을 거뒀던 이 빌바오이지만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수비가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대 소시에다드는 앞서 말했던 팀들보다 제공권이 더 뛰어난 라리가에서 가장 좋은 제공권 지표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빌바오가 라리가 제공권 1위 팀인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또다시 무지성 크로스 전술로 일관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답답한 공격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역시 소시에다드가 좋은 부분이 있고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떨어지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가 최근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 선수가 현재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소식이 있고 최근 빌바오가 그래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2연속으로 거두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소시에다드의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팽팽한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헤타페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헤타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이 경기는 액면가로 보자면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는 경기인데 이 경기마저 무승부를 잡기는 굉장히 꺼림직해서 순수 경기력적인 측면의 분석으로 헤타페이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크로스 통계인데 에스파뇰이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18회, 헤타페가 16회로 양 팀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자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방으로 뿌리는 롱볼과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이 헤타페보다는 그래도 크로스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주된 공격 루트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서 에스파뇰의 장신 공격수 호셀로 선수의 헤딩 뚝배기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것은 에스파뇰이 이번 헤타페 원정에서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올리반이라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올리반 선수의 결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이 선수가 올 시즌 에스파뇰에서 어시스트 4개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올리반이라는 선수가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굉장히 뛰어난 풀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올리반 선수가 기록한 4개의 어시스트 중에서 무려 3개가 에스파뇰의 장신 공격수 호셀루 선수의 뚝배기 머리로 배달이 됐었던 크로스 어시스트였기 때문에 호셀루 선수에게 공급이 되는 양질의 크로스가 이 올리반 선수가 결장이 되게 된다면 확연히 줄어들 수 있는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에스파뇰이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NS 위날이라는 공격수가 오른발 직접 프리킥이 상당히 위협적인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준수한 헤타페가 충분히 에스파뇰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도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헤타페의 투톱 공격수 중에서 이 NS 위날 선수뿐만 아니라 마요랄이라는 공격수 역시 2경기 연속골, 3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골 감각이 마요랄 선수가 올라왔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헤타페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뇰을 상대로 홈에서는 7경기 5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홈빨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고 에스파뇰이 라리가에서 제공권 3위로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지만 다름 아닌 제공권 2위가 헤타페라는 점에서도 에스파뇰의 강점인 제공권 측면이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에스파뇰이 라리가 최다 무자비 8무, 무자비 면모가 있고 헤타페 역시 5무로 적지 않게 무승부를 캐는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승부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첼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런던 더비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첼시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1승 3무 5패 하락세에 빠진 첼시이고 전 포지션에 걸쳐서 부상 자원이 너무나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야심차게 영입을 한 공격자원 중앙 펠릭스 선수가 풀럼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이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과거 브라이튼에서는 뛰어난 전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이 첼시 같은 빅클럽에서의 경험 부족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끌고 있는 비에이라 감독이 과거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을 이끌었을 때 브라이튼을 상대로 맞대결 두 번 모두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을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6경기 2승 3무 강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포터 감독의 전술을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뛰어난 이 경기력과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히려 첼시보다 세트피스 실점이 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이 기대 실점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6.36, 첼시가 6.14로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실점이 3골로 적은 반면에 첼시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2배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이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가 약점인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 안데르센이라는 장신 수비수가 뚝배기 클리어링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대 실점값보다도 훨씬 더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역습 득점 통계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 득점이 3골로 토트넘과 함께 세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첼시를 이끌고 있는 포터 감독이 과거 브라이튼 시절부터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허무하게 뒷공간을 내주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현재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맞대결에서 무려 10전 전승, 압도적인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6경기 1승 5패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원정에서는 성적이 홈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뉴캐슬과 풀럼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풀럼의 상승세가 무섭지만 그럼에도 뉴캐슬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8경기에서 실점이 11골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최고의 짠물 수비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풀럼의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제공권과 뚝배기가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표상으로 풀럼보다 제공권이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의 수비진인 보트만과 덴번 같은 선수들은 신장과 제공권이 뛰어난 부분이 있고 뉴캐슬의 수문장인 닉 포프 골키퍼 역시 롱볼이나 크로스 처리가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풀럼의 미트로비치가 제공권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뉴캐슬 수비를 상대로 특유의 뚝배기로 득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이 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이 이 득점력은 32골로 양 팀이 나란히 최다 득점 공동 5위로 공격력은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갈리는 것은 실점 면에서 풀럼은 실점이 무려
28골, 뉴캐슬은 실점이 11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7실점이나 차이가 나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뉴캐슬이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트피스 득점 면에서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풀럼이 9골로 6골의 뉴캐슬보다 실제 득점 자체는 많이 하고 있지만 뉴캐슬이라는 팀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 자체가 9.58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피스 공격력이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는 풀럼이 6골로 뉴캐슬의 3골보다 2배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럼이 실점을 할 가능성도 세트피스로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풀럼의 경기력이 원체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뉴캐슬이 앞서면서 근소한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고 양팀 모두 주중에 경기가 있었지만 풀럼이 이틀이나 늦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 면에서 뉴캐슬이 좀 더 앞서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알메리아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알메리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항상 아틀레티코라는 팀은 경기력적으로 불안한 팀인데 이 불안할 때 이겨버리는 청개구리 면모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공격 자원인 주앙 펠릭스와 마테우스 쿠냐를 이적을 시키면서 이 공격 옵션 카드가 더 줄어든 점 역시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나마 올 시즌 아틀레티코가 리그 원정 성적이 홈 성적보다 좋은 점이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는 그리즈만이나 이 데풀같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예리한 스루 패스를 찌를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알메리아의 약점이 상대의 스루 패스 공격에 상당히 약점을 보인다고 나와 있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스루 패스 공격이 날카롭다고 강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알메리아라는 팀이 희한한 것이 무게중심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방 압박 자체를 가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서 수비 뒷공간이 잘 나오지 않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루 패스 공격에 약하다는 점은 이 알메리아라는 팀이 수비 상황에서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자주 활용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오프사이드 트랩이라는 것이 잘 사용이 되면 굉장히 상대 공격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수비 라인이 까딱 잘못해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의 예리한 패스 한 방에 뒷공간이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루 패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알메리아가 의외로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2골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유의 꾸역승은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경기력 기복이 심해도 라리가에서만큼은 올 시즌 2연패가 없었다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직전 바르셀로나전 패배 분위기를 알메리아 원정에서 충분히 꾸역승이라도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알메리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 빅매치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아스날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 자원인 클루셉스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아스날전을 앞두고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달 아스날 원정에서 토트넘이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당시에 이 토트넘의 클루세스키 선수가 결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토트넘이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가 완전히 아스날 쪽으로 기운 부분이 있었지만 당시 클루세스키의 결장 역시 토트넘으로서는 이 뼈아픈 전력 누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 수비수로 진첸코라는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진첸코 선수가 굉장히 중앙지향적으로 내려와서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인버티드 풀백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는 아스날이 반대로 왼쪽 측면 공간이 나오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클루세스키가 오른쪽 측면에 포진이 된다면 충분히 공간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도 진첸코보다 클루세스키가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의 득점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무엇보다 올 시즌 해리 케인 선수의 헤딩 뚝배기 득점이 많다는 점에서 왼쪽 측면의 페리시치의 크로스뿐만 아니라 오른쪽 측면에 클루세스키가 나오게 된다면 클루셉스키가 올리는 왼발 대각선 크로스도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의 특유의 뚝배기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토트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현재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해리 케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토트넘의 승리는 제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우선 토트넘의 가장 큰 강점인 세트피스 득점 면에서 최근에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의 세트피스 킥 감각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토트넘이 10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동안 이 10골에서 멈춰 있는 것이 바로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세트피스 킥이 무뎌져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아스날 특유의 짠물 세트피스 수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또한 아스날이 올 시즌 유일하게 패배를 당했었던 경기가 바로 맨유전인데 맨유전에서 상대의 빠른 역습에 고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과 스피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 특유의 빠른 역습이 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토트넘의 역습 위력이 비단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난조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최근 콘테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강팀들을 상대로는 역습으로 나아가는 루트 자체가 길고 멀어져서 역습 스피드가 떨어지는 분석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날이 최근에 주전 공격수 제주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상당히 위기감이 높았는데 이 제주스의 대치자라고 볼 수 있는 은케티아라는 공격수가 최근 5경기 5골로 제주스의 공백을 톡톡하게 메워주고 있다는 점 역시 아스날이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토트넘이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아스날을 상대로 6승 2무 무패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역사상 북런던 더비에서 홈에서의 4연승은 없었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승리보다는 무승부 쪽에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 살롱이 전해드리는 다양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이변 스토리를 만들어 내셔야 1등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